지구 문명은 지구 문명은 기후 변화와 생태 재난으로 깊이 고통을 받으며 소위 재난 자본주의로 퇴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지구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비극적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문명 전체를 이제 저희는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좀 성찰해야 될 이런 시점이 된 듯합니다. 산업적 근대화나 경제적 효율성에 기대서 삶의 풍요를 추구한 현대 물질 문명이나 인간을 세계 중심에 두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은 에너지 문제, 환경 재난, 생명 다양성 위기,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등 여러 문제로 지구 문명을 위기로 몰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인 지구에는 계속 어두운 경고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화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적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속도의 세계화 등 여러 형태로 진행되어 왔지만, 또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세계화의 얼굴, 즉 이제 생태 위기의 세계화와 감염병의 세계화라고 하는 글로벌 문명의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인류가 연결되어 있는 지구 문명과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 행성을 모두 함께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금같이 경제적 효율성의 가치 혹은 인간 중심주의적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는 지구 행성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20세기 들어 나와 타자, 인간과 자연, 문명과 야만, 서구와 비서구를 구별하는 이 근대 서구적 이분법의 사회를 넘어서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적 이 이양대립적 사회에는 대립과 억압, 폭력과 전제, 또 정복과 불통의 사고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자를 배제하고 이를 자아중심적으로 환원하는 사고방식을 프랑스의 철학자 레비나스는 존재론적 제국주의의 이념으로 불렀듯이, 이제 인류가 처한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런 자아중심적 전체성의 사고방식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우리가 찾아야 하는 철학은 대립과 경쟁, 억압과 폭력의 사유가 아니라 상생과 공존, 상호성과 관계성의 사유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 학자들에 의해 기존의 근대 서구적 사회에 내재한 근본적 한계를 넘어서 인류의 새로운 방식의 생존과 삶의 가치를 모색하는 탈인간 중심주의적 사유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경제적 효율성으로 환원하고 재단하는 인간주의적인 정치적 사유를 극복하고, 이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물, 인간과 지구의 관계를 탈인간주의적 정치적 사유로 확장하고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할 듯합니다. 우리에게는 철학자 니체가 말하고 있듯이 대지와 생명, 지구 문명을 두고 다투는 위대한 정치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지구 인문학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준비된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니체의 유학, 가이아, 행성, 생태 형성, 자연, 물론, 좀비 형상 등 다양한 사상가들의 사유적 어휘와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구적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나 자본주의적 삶의 양태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오늘 학술대회는 인류와 지구 행성의 관계에 눈을 돌리는 새로운 문명론을 모색하는 작은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신문명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시대를 관통하면서 미래 문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 키워드를 찾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매우 신선해 보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기조 발표하시는 한윤정 한신대 생태문명원 대표님, 또 시노하라 마사타케 교토대 교수님, 그리고 발표를 맡아주신 14분의 교수님, 또 7분의 사회자 종합토론 좌장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에서 참여해 주신 시노하라 마사타케 교수님과 유상근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 계획부터 조직 준비 등 모든 일을 맡아주신 허남진 교수님, 조성환 교수님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발표해 주신 이 모든 분들이 지구와 지구 문명을 생명력 있게 만들며 새로운 문명의 길을 여는 다시 개벽의 주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광대학교 김정현 한중관계연구원장님으로부터 개회의 말씀 받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광대 박맹수 총장님으로부터 환영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입니다. 우선 먼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2년여 동안 여러모로 많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술 교류와 토론의 장도 적지 않게 위축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인류세 시대의 지구와 문명이라는 오늘 우리 인류가 직면한 극복해야 할 커다란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친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시고 개최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이 국제학술대회는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연구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자리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또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이 국제학술대회는 화면에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서강대 김용애 신부님, 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박치환 교수님, 그리고 잠시 속세를 떠났다고 하네요. 공주교대의 우리 이우진 교수님을 비롯한 저희 학교 바깥에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이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이 학술 대회는 늘 저는 개인적으로 꿈꿔 왔는데요. 저희 원광대학교는 사실은 이제 1946년에 인문학으로부터 출발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소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문학 전통에 빛나는 대학이 원광대학교가 아닌가 싶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가 4개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원불교 사상연구원도 그 중에 하나이고, 김정현 교수님께서 책임을 맡고 계신 동북아 인문사회 연구소도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장진수 교수님이 맡고 있는 마음인문학 연구소, 이 자리에는 아직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한문번역연구소도 역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방향을 지향하는 연구소들이 1년에 한두 차례는 이렇게 서로 힘을 모으고 집단 지성으로 좀 더 심도 깊고 폭이 넓은 그런 학술 교류의 향연의 장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늘 꿈을 꾸어왔는데, 이번에 김정현 교수님, 또 장진수 교수님, 또 제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만 원불교 사상연구원 함께 지혜를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내용을 조금 읽으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새로운 지질 시대,
인류세 시대에 지속 가능한 문명의 조건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시는 발표자님 또 토론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의 소실, 대기오염, 오존층의 파괴, 미세 플라스틱의 증식, 해양의 산성화, 그리고 최근 코로나 팬데믹 등 현재 전 지구 구성원이 맞닥뜨린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 지구 위험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지구는 근원적인 생존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 지구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지가 저희에게 최대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구는 근원적인 생존 조건이면서 현재 전 지구 구성원이 맞닥뜨린 이 지구 위험에 이 시대에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인간의 조건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가야 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인류세 시대의 절실한 학문적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새롭게 구축하는 뜻깊은 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은 1974년에 설립이 돼서 2년 후에는 50주년을 맞습니다. 그런 원불교 사상연구원이 지난 2년여에 걸쳐 지구 인문학을 탐구하고 태동시켜 왔으며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구 인문학은 지구와 만물까지 인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켜 기후변화라든지 인류세 등과 같은 지구 위험을 성찰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태동한 새로운 학문, 새로운 인문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이고 국가 중심적이었던 사고방식을 극복해서 지구와 만물 중심으로 사유하려는 시도이기에 지구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혹은 인류세 시대의 인문학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인류세 시대의 인간의 조건을 성찰하는 자리인 만큼 국내에 많은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원광대학교 안에 소재한 또 다양한 인문학 관련 연구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사상연구원, 동북아 인문사회 연구소, 마음인문학연구소, 지구인문학연구소, 한국외대 글로컬 창의산업연구센터,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공주교육대학교 글로컬 인문학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주 뜻깊은 대회입니다. 또한 인류세 시대의 인문학을 모색하는 한국의 소장학자들이 중심이 되는 학술대회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동아시아의 인류세 인문학을 정립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구 인문학적 사유를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본 인류세 시대의 인문학인 주제로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안신대학교 생태문명원 한윤정 대표님을 비롯해서 인류세 시대의 인간의 조건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교토대학교 시노하라 마사타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구, 인문, 존재의 영역에서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실 14분의 발표자님들께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3일 동안 이어질 학술대회 기간 동안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성찰해 주실 모든 참여자 여러분들에게 원광대학교의 구성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광대 박맹수 총장님으로부터 환영의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학술대회 식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신대 생태문명원 한윤정 대표님으로부터 인류세 시대 인문학 지형 그리기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청해 듣고자 하는데요. 먼저 한 대표님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윤정 대표님께서는 현재 생태문명원 대표로 계시고 바람과 물 편집원으로 계십니다. 연세대 영어 영문과를 졸업하신 뒤에 1991년부터 2016년까지 경향신문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 기자, 문화부장을 역임하셨고요. 연세대 대학원 비교문학 협동 과정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과정사상연구소에서 근무하셨고
한국 생태 문명 프로젝트 디렉터로도 활동하셨고요. 서울시 교육청 생태 전환 교육 기획위원회와 워킹 그룹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최근 한 대표님께서는 생태 문명이라는 키워드에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있다는 생각으로 생태적 전환의 방법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명작을 읽을 권리로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셨고요. 집이 사람이다가 있고 종캅의 지구를 구하는 10가지 생각 그리고 생태 문명 선언을 번역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귀하신 우리 한윤정 대표님을 모시고 기조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신대 생태문명원의 한윤정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지구인문학 학술대회의 첫 발표를 맡겨주신 조성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한신대 생태문명원은 오늘 이 학술대회에 참여하신 여러 연구소들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은 대학의 연구소라기보다는 NGO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요. 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어떤 다리 역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주제로는 생태 문명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제 철학적인 연구, 그리고 순환 경제, 전환 교육, 그리고 로컬 연대 이런 4가지 영역에서 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학술대회 발표에서 저에게 기조 강연을 맡겨주신 거는 저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조성환 교수님이 굳이 저에게 이제 이런 기회를 주신 때는 지금 이 주제가 어떤 학술적인 연구의 차원보다는 실천과 현실의 차원이 더 중요하고 연구에서 그런 실제적인 변화, 전환 그런 것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신 걸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발표는 앞으로 이제 발표될 다른 논문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정교하지 못한 발표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실에서 기후위기 그리고 인류세라는 상황이 인문학에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지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저 자료집에 실려 있기는 한데 제가 쓴 글을 화면 공유를 하면서 중요한 대목을 읽는 식으로 발표를 할까 합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이제 인류세 시대 인문학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지형 그리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앞에 이제 발표의 개요를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3개 주제 정도를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용문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지구와 대기에 미친 중요하고 점증하는 영향을 고려해 보건대 지질과 환경학에서 인류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참으로 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현재의 지질학적 시대를 인류세라 부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어쩌면 아마 다가올 몇백만 년 동안 주요한 지질학적 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인용문은 폴 크리첸과 유진 스토머가 2000년에 발표한 짧은 기고문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 활동이 지질학적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시대를 지칭하기 위해서 인류세라는 조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후에 크리첸은 본격적으로 네이처지의 인류의 지질학이라는 글을 발표했고요.
여러 학자들과 함께 10여 년에 걸쳐서 이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개념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과학적인 용어는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면서 인간과 생명의 미래에 대한 성찰을 이끄는 핵심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인류세라는 단어가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을 했는데 그 핵심적인 문제의식으로서 지구에 미치는 인간의 힘이 거대해졌고 이런 인간의 힘을 지구 시스템과 지속 가능성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사고는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1949년에 알도 레오폴드가 발표한 토지윤리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인간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고요. 폴 에를리의 그 인구론 같은 경우는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에 환경운동과 환경법제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 후에 공유자원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에 주목한 하딘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성장의 한계라는 책으로 나온 지구 용량의 한계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이 MIT의 데니스 메도스와 도넬라 메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 그다음에 80년대에는 지구 생물권에 대한 모델링 작업, 그리고 그 어떤 표본으로서 지구 모형에 대한 실제적인 실험들이 있었고요. 1988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과학자들의 모임으로서 설립이 됩니다. 이렇게 반세기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진 작업들이 전체적으로 지구 시스템 과학이라는 어떤 학문을 형성해내면서 인류세라는 개념을 태동하기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전문가적인 세계에 있었던 단어들이 2000년 이후로 2010년대에 오면서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당시 90년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글로벌리제이션, 그리고 전지구적인 산업화, 그에 따른 기후위기, 생물 멸종 같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이 보태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제개발과 신자유주의,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는 불안함 속에서 인류세라는 말에 대해서 열광하게 되고, 이 단어는 학술 담론뿐만 아니라 대중 담론에 걸쳐서 폭넓게 확산됩니다. 2015년에 톰스 로이터 사이언스 웹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15년 사이에 이 단어를 사용한 출판물이 1000권이 넘고 8,500회 정도 인용됐다고 합니다. 아마 2015년 이후로 지금까지는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에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은 지구 환경 과학이 64%였지만 인문사회 과학에서도 이런 24%나 차지할 정도로 인류세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물리학, 생명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 디자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용된 사례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그러므로 해서 많은 오해와 갈등, 논쟁을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복수의 의미와 용법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인류세라는 단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서로 학문 간에 드러나는 차이가 정경화되고 그 차이에 대해서 논쟁하는 가운데서 다양한 분야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다리 개념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각자 다른 철학적 전제와 학문적 프레임 속에서 사용되는 인류세 개념을 상호 비교하는 가운데서 학문 간의 어떤 교류가 가능한 유동적인 공간들이 생기고, 이전까지 단절돼 있던 학문 간 소통을 촉진하는 일종의 경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인류세는 그만큼 이제 많은 논쟁을 낳았는데요. 처음의 논쟁은 과학계에서 시작이 됐고, 그것은 인류세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느냐라는 것들을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크리체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축 양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를 인류세의 기점으로 처음에는 제시를 합니다. 그 후에 루디먼이라는 학자가 신석기 시대 이후에 9세기에서도 온실가스 증가의 근거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좀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런 이론이 제기되면서 어떤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은 인류가 그 이전까지 자연으로 간주해왔던 풍경의 많은 부분이 이미 인류의 등장과 함께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형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크리첸하고 스테판은 1945년 이후에 거대한 가속기에 주목하면서 인류세의 중요한 계기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산업시대, 그다음에 산업혁명기,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세 단계로 인류세의 시기를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3단계 이후에는 지구 변형의 속도가 가속화됐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갖는 긴밀성, 그리고 생태계나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영향력의 범위에서 급속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세가 가져온 영향력 측면에서 볼 때 과학 데이터의 수집이나 해석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간과 지구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의 생산입니다. 앞에 4분의 1 정도가 인문학계에서 인류세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인류세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가운데서 인간이 지구를 변형시키는 지질학적 힘이다라는 그 최초의 정의를 넘어서 이런 결과가 생기기까지의 과정과 의미, 그리고 현재의 상태,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 인류의 미래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사들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을 보는 시각, 그다음에 인간의 책임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다음에 인간의 능력, 그리고 미래의 방향 등에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교차하는데요. 보네유라는 학자가 이 인류세를 둘러싼 담론을 대체로 다음에 4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주의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힘을 강조하는 가장 주류적인 이야기로서 미약한 동물 중 하나였던 인간이 지구 물리적 힘으로 진화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의 종으로서 인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20세기 후반까지 인간의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서 기후위기와 자연 파괴가 초래했다는 어떤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산업혁명 초기부터 환경 파괴에 대한 무수한 비판들이 제기해 왔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자연주의는 그것을 의도가 개입하지 않은 어떤 좀 자연적인 흐름으로서 파악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세에 당면한 문제를 공학이나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에 그 인류세와 관련돼서 많이 그 확산된 담론은 포스트 자연주의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그 연구되고 인용되는 브루노 라투어가 이 입장의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근대 이전부터 자연은 인간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구성이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심지어는 인류세의 등장을 이제 새로운 진보와 발전의 계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담론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지구공학의 사용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생태지향주의는 기존의 그 심층 생태론과 유사한 입장으로 이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쪽에 이제 많은 입장입니다. 그 앞에 두 서사가 기본적으로 인류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긍정성을 내포하는 데 비해서 생태지향주의는 인간의 삶이 앞으로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계와 붕괴, 폭력, 전쟁으로 향할 가능성이 많다는 어떤 파국적인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의 충적세의 지구는 조용히 잠자고 있는 거인이었고
지금 자신을 깨운 인간에 대해서 매우 신경질적이고 난폭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담론은 인류세 시대의 위험과 붕괴에 대비하는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사회 경제적 틀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태 마르크시스주의의 관점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인류를 보기에는 그 안에 어떤 차이가 많다는 입장이고요. 자연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 그리고 기후위기를 초래한 온실가스 배출에서의 어떤 차별적 책임 같은 것들을 강조하면서 인류세라는 인류를 하나의 단일화된 세력으로 보는 데 대한 담론이 가진 서구 중심성, 자본 중심성의 그 사고를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인류세에서 인류라는 말은 엔트로포스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기가 됩니다. 그 사이에 맨카인드, 휴먼카인드 이런 말들과는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이 엔트로포스와 관련해서 가장 큰 반론은 아까 생태 마르크스주의에서 제기된 것처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인간 사회를 하나의 무차별적인 전체로 바라보고 그 인류세를 야기한 책임 소재를 모든 인간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인류세보다는 자본세라는 말이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제이슨 무어 같은 학자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립은 상당한 그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됐지만 결국은 모든 인류가 같은 책임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관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새로운 지질학적 행위자로 보는 관점은 점차 양립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인류라는 용어를 주체가 아니라 행위 능력의 성격과 작동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크라바티 같은 학자가 대표적인데요. 인류세에서 말하는 인류는 지질 구조판 변동, 화산 분출, 운석의 효과 같은 비인간적 지구 물리학적 힘들이 아닌 그 외의 다른 힘을 부정적으로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고 인간이 발생시킨 엔트로포제닉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생태 마르크시즘의 관점과는 조금 더 다른 확대된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인간, 사회, 지역, 국가 사이의 섬세한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으로 인류세에서는 문화와 자연이 구분되지 않을 뿐더러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이 어려운 그런 경계선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인간 행위자들의 어떤 역량과 역할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제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행위와 사고가 지구의 역사와 운명을 결정하고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의 인간의 삶의 방식 그리고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말은 지질학적 용어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가장 결정적인 철학적, 종교적, 인류학적 개념이 됐고 근대와 근대성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개념으로 역할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주제인 인류세 시대의 인문학과 관련해서 인류세가 인문학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 전환입니다. 인류세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이분법을 깨트립니다. 생태사회주의가 자연은 실제가 아닌 담론적 구성물로서 시대나 장소마다 달라지는 환경화하기의 산물이라는 사고를 확산시켰습니다. 이런 생태사회주의를 통해서 문화와 자연이라는 전통적인 경계가 깨트려졌지만 이것은 여전히 인간의 담론과 인식 속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류세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가 만들어내는 스펙트럼을 좀 더 넓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가져온 결과가 미처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인간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물 자체로서 출현하는 가운데서 인간의 인식과 언어에 포착되는 세계만을 인정하는 근대적 인식론과 20세기의 언어적 전환이 막을 내립니다. 최근에 부상하는 존재론적 전환이라는 철학운동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존재론적 전환이 핵심적인 연구 과제로 삼고 있는 인간과 비인간, 동물, 사물 간의 복잡한 교섭과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대적인 자연관이나 생명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신인간 중심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인류세라는 현실인식 가운데에서 인간이 생태계의 일부라는 겸허한 사고는 이제 거부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심층 생태학은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간 중심적 관점으로 인해서 환경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 사회와 지구 생명체가 조화를 이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근본주의는 인간의 자성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질학적 힘으로 등장한 인류와 분노한 가이아의 대결이라는 현재 파괴적 상호작용에서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겸손한 역할이라는 문제의식은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인간은 프로메테우스처럼 다시금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인간 중심주의의 핵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하나의 그 안에 차이를 내포하고 있지만 하나의 단일화된 세력으로서 등장한 상황에서 신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집단으로서 인류가 존속할 것이냐 멸망할 것이냐라는 그런 위협과 파국의 상황에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종의 역사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종의 역사에 대한 자각 그리고 자연의 힘과 과학기술이 상호작용하는 현재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 변화하는 시공간 개념 그리고 이런 모든 이해관계를 모아내는 정치 경제 시스템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인문학은 전통적으로는 인간의 과거를 탐구하는 가운데서 지혜를 얻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인류세의 상황은 과거를 구성해온 철학적 토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기후위기는 문화의 위기이자 상상력의 위기로서 그동안 인문학 담론에 대한 초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이런 지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존재론적 전환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세의 핵심은 인간의 행위가 빚어낸 결과로서 인간의 삶이 뜻밖의 출현한 물질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노출되고 그동안 안정된 기후에서 누려온 원초적인 안정감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위기인 동시에 문화의 위기 그리고 체제의 위기입니다. 그런 만큼 실제를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존재론적 전환이라는 학문 운동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것, 즉 언어의 작동이 인간 삶의 형식에서 토대라고 보았던 20세기의 구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거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시르의 랑그, 그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락강의 상징계 이론, 부르디외의 상징 자본, 데리다의 텍스트 중심성 등의 이론들은 모두 실제와 인식 사이에 언어가 특권적 심급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류세는 이 같은 언어의 자율성과 구성력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난 앞에서 자연은 더 이상 수동적이고 활동력이 없는 대상, 인간의 상징적 포섭에 의해서 구성되고 종합되고 이해되고 도식화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합성 화학물이나 방사능 물질, 나노물질, 플라스틱, 그리고 변형된 종들, 해류의 흐름, 대기의 조성들이 각자의 궤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카오스적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물적 존재의 출현 앞에서 자연과 인류 사이에 존재하던 상징의 두터운 작동 영역, 문화, 언어, 텍스트, 의식, 표상 같은 것들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라투르를 인용하면 인류세는 물질의 마성적 능동성을 일상의 복판으로 가져오는 문제화의 영능을 통해서 인간 생명의 삶이 구멍 뚫린 상징계를 범람하면서 엄습하는 실제의 힘과 근본적인 수준에서 뒤엉켜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라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이 같은 포스트 휴머니즘 운동은 달라진 현실에 대한 학문적인 반응입니다. 사실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분류되는 이론들이 너무 다양해서 하나의 명칭으로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문에서의 포스트 휴머니즘과 또 대중담론에서의 포스트 휴머니즘 혹은 트랜스 휴머니즘은 굉장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공통적으로는 근대 사회, 근대 철학과 계몽주의가 형성해온 인간의 존재성 그리고 인간의 의도 이런 것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기보다는 다른 존재와 행위자들을 포함한 네트워크의 한 부분으로서 같이 작동하고 있고 인간을 그 안의 한 요소로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율적 인간 주체나 인간 중심성이 해체됩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한마디로 규정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슐라 헤이스라는 학자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은 그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많이 연구되는 포스트 휴머니즘 연구를 살펴보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시스템 이론이 있습니다. 신유물론, 신생기론, 사물 이론, 객체 지향적 존재론, 밖에 동물 연구, 행성 연구, 복수적 민족지, 동물 인류학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문들은 서로 공통의 기반이 없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서로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최근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시도된 인간의 재개념화의 넓이와 다양성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다른 차이들에 대한 전통적인 관심을 넘어서 인간과 다른 종, 무생물 세계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 어떤 질문들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인간 사이의 어떤 계층, 계급, 관습의 차이들이 서로 다른 관계들을 생산하는 한편으로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과 세계 사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포스트 휴머니즘의 비판성은 기존의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근대 사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 세계에 대한 관념이 이제 유효하지 않은 만큼 자연으로부터 분리돼서 자연을 정복하고자 분투하는 계몽적 인간형 역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나머지 자연 세계 사이의 날카로운 경계선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공통적으로 인간 예외주의를 벗어나고자 하고 자연이나 생태계, 다른 생물에 관심을 두면서 모든 존재의 행위성을 부여합니다. 그렇지만 존재론적 전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어떤 철학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네트워크, 상호 영향의 관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자연관과 생명관의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종교와 과학이 중첩되는 영역이고 영성이라 불려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제가 속한 생태문명원의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헤드 철학에 기반을 둔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문명적인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 휴머니즘 이론들을 조금 넘어서는 지점에서 화이트헤드의 어떤 생명관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이트헤드는 생명 없는 자연, 이것은 이제 근대의 철학과 근대 물리관의 기초인데요. 생명 없는 자연이라는 관념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살아있는 자연을 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근대의 사고 속에서는 이 자연이라는 것은 텅 빈 공간을 이동하는 물체들인데 거기에는 질적 측면과 함께 충동이 빠져 있다는 게 화이트헤드가 보는 근대적 자연관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관이 형성되기까지 뉴턴과 휴무로부터 비롯된 생각들이 칸트 철학에서 집대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전적 물리관, 즉 텅 빈 공간을 이동하는 물체라는 이런 물리관은 20세기의 과학적인 발견, 물질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라는 생각들에 의해서 극복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철학적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서 인문학과 우리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화이트헤드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우리의 사고의 관습 속에서 자연이라는 것은 시각이나 청각, 촉각처럼 명석판명한 감각 경험에 의거해서 해석된 것으로서의 세계이며 공간 안에서 운동하고 있는 영속적인 사물들, 즉 물질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 조각들이 없다면 공간은 텅 빈 채로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의 위치, 공간성 이외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색깔, 형태, 재질 같은 질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는 물체,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아니게 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물체 운동의 상호 연관에 적용되는 보다 특수한 법칙들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기본적인 뼈대를 제공하고 그것이 물체들 간에 작용하는 중력의 법칙 같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중력이 왜 작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뉴턴의 법칙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화이트헤드가 볼 때는 물체의 본질 속에는 중력의 법칙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물체를 생기 없는 자연, 생명 없는 자연으로 볼 때는 세계의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제공할 수 없고 불충분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증하는 사례입니다. 공간적 상호 연관의 담지자로서의 텅 빈 공간이라는 관념은 최근 과학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우주는 힘의 장, 다시 말해서 끊임없는 활동의 장입니다. 현대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동요의 집단은 환경과 융합되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지니고서 따로 떨어진 채 국소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물질은 불가능합니다. 사물들이 진동하고 파동하는 가운데서 그 환경이라는 것이 각각의 본성 속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의 방향들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성의 기능이라는 책에서 화이트헤드는 이런 지향을 잘 살고자, 더 잘 살고자 하는 의지라고 명명을 합니다. 반면에 중립적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생기 없는 자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지향하지 않는다는 사고의 반영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늘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해서 고유한 가치를 획득해 가는 것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의 개념에서 볼 때 자연이라는 것은 활동들의 상호 연관을 위한 무대입니다. 모든 사물은 변하고 활동과 그 사물들의 관계도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자연은 생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사실들은 중단 없는 과정과 발생 중에 있습니다. 과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실체로서의 물리적인 자연은 이런 움직임들의 잠정적인 상태, 실제적인 우주의 실제적인 사건들 간의 보다 안정적인 상호 관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잠정적 복합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의 생명이 갖는 위치는 인문학과 자연학 그리고 철학에서 논의되는 체계적 사상의 온갖 줄기가 만나고 있는 중심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생명의 의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대 과학에서는 물리학이나 화학의 정식으로만 기술되는 일정한 사건 경로를 밝히고 있고 그 밖에 자연의 과정 속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거나 무시합니다. 이런 과학들은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분법으로 논점을 정리하지만 거기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식물과 같은 형태의 생명이나 그다음 동물, 심지어는 동물을 그저 물질로 간과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고 방식이 오늘날 환경 문제를 일으킨 그 자연을 자원의 창고로 보는 그런 근대적 사고방식을 낳게 됩니다. 그렇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하등한 존재부터 고등한 존재까지 어떤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최고의 단계에서는 인간의 정신과 만나고 있고 최저의 단계에서는 저희가 무기물이라고 부르는 자연과 만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자연과 생명을 우리가 한데 묶어서 진정으로 실제하는 사물들, 즉 이런 것들의 상호 결합과 개체적인 특성들이 우주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구성 요소로 간주하지 않는 한에서는 물리적인 자연과 생명 모두 다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과 물리적인 자연을 통합시킴으로써 물리적인 자연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들어있는 결함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생명은 어떤 절대적인 자기 향유를 함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여건들을 하나의 통일된 존재 속에서 사유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의 활동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요. 목적은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가능태들을 배제하고 새로움의 한정 요소로 포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움의 한정 요소는 생명이 통일화 과정 속에서 여건들을 영입하는 특정한 방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절대적인 자기 향유와 창조적 활동 및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들이 창조적 과정을 주도하면서 순수한 이상의 영입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활동을 보면은 인간에 대한 설명에는 모두 목적이 설명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만이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인 목적이나 정신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생명과 자연 세계에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 화이트헤드의 살아있는 자연에서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특히 생명과 정신성을 구분하면서 정신성은 인간이 가진 것처럼 개념적인 경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생명 속에 그 정신성을 포함해서 생명을 보다 더 넓은 범위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생명은 정신성의 단계 밑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을 생명이 넘치는 무대로 바라보는 사유는 기존의 근대 철학에서 말했던 자연을 물질의 덩어리이자 자원창고로 바라보는 근대적 세계관을 넘어섭니다. 원자 수준에서의 파동이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스스로 새롭게 생성되어가는 것으로 세계와 자연을 바라보는 유기체적 세계관은 관계와 네트워크의 프레임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생명의 지향으로서의 목적이라는 관념이 더해짐으로써 자연의 의미를 설명하게 됩니다. 화이트헤드의 좀 어려운 철학을 장황하게 인용을 한 이유는 저희가 어떤 인간 행위자를 넘어서는 어떤 그 비인간, 사물, 그리고 자연에서의 상호작용과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에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인 생명관, 자연에 대한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 신인간 중심주의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류세 시대의 인문학과 관련해서 인간 중심주의 혹은 인간 예외주의라는 사고를 벗어나면서도 어떻게 종으로서 인류가 갖는 특별함을 인정하고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은 조금 더 분류를 하자면 다시 두 개의 질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를 하나의 종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인간 중심주의를 대체하는 종적 사고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인류세를 살아가는 종으로서 집단적인 인간이란 과연 누구인가? 지금 등장한 새로운 인간은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에 대응하는 지오 엔지니어링 같은 과학기술로 무장한 트랜스 휴먼인가? 그런 강해진 인간들이 인류의 지향점이며 과연 신인간 중심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류를 하나의 종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론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인류세에서 사용된 인류라는 용어는 지구의 변화에 대한 인간의 기여, 특히 단일한 글로벌 세력으로서 저지른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 행위자가 글로벌 규모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차별화되지 않는 세력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그리고 지역 사이에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분열된다면 인류세를 야기한 인류라는 근본적인 동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세라는 명칭은 글로벌 불평등과 역사적 불균등, 사회문화적 차이와 관점을 간과하는 선진국의 프레임으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은 인류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비판의식을 고조시키는 것보다는 인간이라는 종을 상상의 공동체로 구성하는 대담한 인물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차크라바티가 역사의 기후라는 논문을 통해서 제시한 4가지 태제가 인류라는 종의 역사학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계급, 인종, 젠더 등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온 근대 인문학을 넘어서 다소의 부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보편주의를 구성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종을 역사적 변화의 통합적 행위자로서 상상하는 시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류세를 야기한 자본의 역사,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체를 설명할 수 없는 종의 역사 사이에 대화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그가 말한 4가지 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라면 자연사와 인간사에 대한 인간주의적인 구분은 무너집니다. 두 번째,
인간이 지질학적 힘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지질 시대에 대한 인류세라는 생각이 모더니티와 세계화에 대한 인간주의적 역사를 엄격하게 재고하게 합니다. 세 번째, 인류세에 관한 지질학적인 관점은 자본의 지구적 역사와 인간 종의 역사 사이의 대화적 관계를 설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 종의 역사와 자본의 역사를 교차시키는 가운데 역사학적 이해의 한계점을 탐색해가는 과정입니다. 종의 역사와 자본의 역사를 동시에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서로 다른 시간 감각이 요구됩니다. 자본의 역사는 현재 인류세를 낳은 직접적 원인이지만 자본의 역사에만 머물러서는 인류세라는 상황을 직면하거나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인류세는 근대 유럽에서 탄생한 수백 년간의 자본주의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것이며 자본주의가 많은 변형을 겪은 이후에도 여전히 지구의 중요한 현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본주의에 따른 개발과 파괴는 인류세의 초창기 모습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지구 시스템 변화가 자본주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문제를 자본주의의 문제로만 축소시키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류세의 문제는 자본주의의 문제인 동시에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인류의 생존이 달린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를 인간 간의 권력관계와 차이의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기후변화는 결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세를 살아가는 하나의 종으로서의 인간은 누구이고 그런 인간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클라이브 해밀턴은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신인간 중심주의라는 개념을 내놓습니다. 지구 시스템에서 인간을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면 과연 이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계몽주의 철학에서 생겨난 인간에 대한 근대적 개념은 분명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그의 중심 질문입니다.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과학적 사실로서의 인간 중심주의, 즉 인간이 행성의 지질학적 축을 변화시킬 정도로 대단히 지배적인 생물이다라는 사실과 규범적 주장으로서의 인간 중심주의,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근대적인 사고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밀턴은 지구의 변화 그리고 인간이 가진 힘의 변화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를 제안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지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인간도 과거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부인의 입장을 취합니다. 인간이 강해진 힘으로 지구를 여전히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철학적 입장은 에코모더니즘으로 모아집니다. 지구가 강해진 데 비해서 인간은 지구의 인간의 힘은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은 기존의 심층 생태론의 연장선상에서 존재론적 다원주의 혹은 해밀턴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의 강해진 힘 속에서 인간의 강해진 힘이 만나는 가운데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 신인간 중심주의로 모아집니다. 저는 앞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의 다양한 이론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정교한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화이트헤드를 인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존재론적 전환이라는 철학운동 속에서도 여전히 담론과 언어라는 상징적인 체계를 좀 더 벗어나는 어떤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직은 형성되고 있고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여기에서 말하는 신인간 중심주의라는 철학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해밀턴의 비판은 에코모더니즘만큼이나 포스트 휴머니즘에도 집중됩니다. 먼저 에코모더니즘의 한계는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규범적 차원에서의 인간 중심주의적인 태도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소 포집 장치나 성층권의 태양광 차단 시설과 같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기후변화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인간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휴머니즘 전통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상의 변화를 이끄는 고유한 역할을 하고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과 자연을 근본적으로 분리한 것이 근대성의 원죄라는 의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의견들은 인간의 행위성을 축소시키면서 그 속에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수용하려는 어떤 정치 철학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신인간 중심주의는 지구의 강해진 힘을 인정하는 동시에 인간의 중심적인 역할을 똑같이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그 힘을 통해서 무절제한 지구를 남용해 온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훨씬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인간 중심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은 우리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집단적인 방식으로서의 정치를 통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스템에서 전 지구화된 세계 속에서 개인은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점차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집단으로서의 인간 행위자의 힘은 커지지만 개인의 힘은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위성은 더욱 집단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저희가 정치에 대해서 거는 기대입니다. 무엇보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진보라는 역사 철학과의 단절입니다. 진보는 근대의 사고체계 속에 매우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서 신념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적절치 않을 정도입니다. 현재 세계의 눈에 띄지 않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를 대체하는 인류세의 이야기는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밀턴은 인류세의 도래를 근대가 도래한 순간, 사실상 문명 그 자체가 태동한 순간에 비견하면서 인류세의 역사 철학을 다음처럼 제안합니다. 칸트 철학은 세계를 필연의 영역, 자연과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필연의 영역과 인간이 점유한 자유의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런 구분이 근대 사상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인류세의 도래 이후 두 영역은 서로의 영역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는 제한적이고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무질서하고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 지구에서 자유는 잠정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 필연과 자유 간의 새로운 이중교차에 비추어 볼 때 인류는 더 이상 변칙, 즉 자연의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 전체의 열쇠가 됩니다. 인간의 활동은 전체로서의 자연과 그와 관련된 서사의 흐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인류세의 역사 철학에 대한 해밀턴의 이야기는 그가 비판했던 테아르 드 샤르댕 같은 류의 신비주의에 가까운 전체론과는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 것이 제가 느끼는 아이러니입니다. 신인간 중심주의를 이야기하는 해밀턴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찬미바드 소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종교의 역할을 오히려 강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가 생각하는 신인간 중심주의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영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인류세라는 것은 인간 활동의 파국적인 결과물로서 인류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문제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현재에서 미래로 돌려놓습니다. 과거의 궤적을 쫓아가는 현재의 활동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현재를 규정하고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됐습니다. 이는 울리히 백이 위험사회에서 보여주는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는 위험의식의 증상은 현재에 있지 않으며 미래에 있다. 위험사회에서 과거는 현재에 대한 규정력을 상실한다. 그 자리는 미래가 차지하며 존재하지 않으면서 고안된 가공의 무엇이 현재의 경험과 행동의 원인으로 등장한다. 내일이나 모레의 문제와 위기를 예방하고 약화시키거나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행동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래와 관련해서 인류세가 선생님, 상상하는 네, 예, 저 발표하시는 중에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가 또 그 놓친 그 뒤에 다른 또 일정들이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좀 5분에서 10분 안으로 요약해서 조금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거의 끝나서 네네네, 5분 안에 끝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 예,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제가 그 사회 실수로 좀 중간에 그 뛰어넘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요. 예, 네, 가능한 5분에서 10분 안으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네, 인류세는 두 가지 미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나는 포스트 자연주의가 상상하는 에코 모더니즘의 미래입니다. 인간은 농업혁명이 시작된 이래로 지구를 변형시켜 왔고 인간에 의한 자연의 개조와 보정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오픽스나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리는 거대 과학이 현 단계 인류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사피엔스가 기후 변화와 식량 고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한 이래 인류의 역진화는 없었고 기후위기라는 인류세의 문제 역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래는 인간 예외주의 철학의 연장입니다. 지구가 과거와 다른 위협적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특히 지오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갖는 위험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이트헤드가 말한 잘못 위치한 확실성의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연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규모의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자기 신체의 관찰 가능한 기능 양태들을 절대적인 규모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측정과 실험을 토대로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 이 관찰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관찰이 미쳤던 크기의 규모 너머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경솔한 처사입니다. 특히 시간의 진행이 오류를 촉진합니다. 1초를 거치는 동안 외관상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1000년을 지나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000년을 지나는 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100만 년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현재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기술 같은 것,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과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인류세를 인식하게 해준 근거 역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기후위기 부정론이 힘을 잃은 것은 지구 표면에 무수히 설치된 관측점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덕분입니다.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기대는 기계가 인간 의식을 갖게 되는 특이점을 예측하게 이릅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기대는 많은 부분에서 자본과 기업의 이해관계를 위한 과장이 들어있고 특이점에 대한 예측 역시도 철학적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을 따르는 경우에는 이원론에 비해서 특이점의 출현을 훨씬 더 가능한 현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은 인류세를 생태 재앙으로 바라보는 파국의 관점에서 공동체와 자연으로의 착륙을 주장합니다. 히로이 요시노리 같은 학자는 정보기술과 생명공학이 이끄는 지속적인 확대와 성장의 미래를 상상하는 초자본주의에 반대함으로써 포스트 자본주의를 제시합니다. 지금 첨단 기술에 대한 것에는 과도한 기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학 연구와 기술적인 적용이 거치는 단계에 비해 볼 때 지금의 상태가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포화 상태라는 그런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초자본주의 기술에서 이야기하는 인공광합성, 우주개발, 지구탈출이라는 아이디어 대신 지구가 직면한 자원과 환경의 유한성을 인정하면서 지금의 자본주의를 무한히 착륙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근저에 있는 공동체나 자연이라는 토대와 연결시켜서 착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포스트 자본주의인데요. 히로이는 이것을 추측시대에 비교합니다. 야스퍼스가 말한 추측시대는 특정한 공동체를 넘어서 초월적인 세계와 인간이라는 관념을 새롭게 다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때 형성된 인간이라는 관념을 새롭게 확장시켜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세의 자원 고갈과 경제 정체를 정신문화가 성숙하고 초월성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인류의 미래와 관련해서 인문학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도록 촉구합니다. 인문학은 전통적으로 과거를 탐구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는 학문이었지만 과거를 구성한 철학적 토대는 인류세의 도래와 함께 달라졌고 기후위기는 문화의 위기이자 상상력의 위기로서 출현했습니다. 기후위기가 근대소설이라는 서사에 가져온 충격을 서술하면서 작가 아미타브 고시는 근대소설이 기후변동 같은 전례 없는 사건은 배경으로 밀어내고 나날의 평온한 일상만을 전경으로 끌어내는 식의 변화를 겪었다. 그래서 근대소설의 주된 기능은 사건의 토대를 은폐하는 작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화하고 안정된 기후, 무한하게 보이는 자원, 그것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갈수록 향상되는 인간의 삶 같은 근대 세계의 서사는 오류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줄곧 대립해왔던 격변설과 점진설 가운데 점진설이 승리하게 되고 식민주의의 흐름 속에서 세계의 대도시들은 근대 이전 사람들이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위험한 방식으로 단지 무역과 이동의 필요를 위해서 항구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대도시들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해저로 가라앉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은 어디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할까요? 우리의 문명이 스스로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문화와 관습 그리고 윤리는 항상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로 만들어진 맥락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망고불변의 진리임을 자인합니다. 그렇지만 인류세가 요청하는 미덕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변화 없는 진보가 열어주는 미래가 아니라 불안한 현재를 매의 눈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처한 구체적 현실의 물질성에 기대어서 문화와 문명을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판적 개념으로서의 환경 정의, 불공평한 환경의 노출이나 토지 수탈, 보존에서의 계급 갈등, 다국적 기업과 정부가 공모한 자원 채취, 토착 공동체의 투쟁 같은 서사들 이상의 상상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문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요약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성찰해볼 내용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까지 한신대학교 한윤정 성태 문명원 대표님으로부터 인류세 시대 인문학 지형 그리기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 말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어서요. 저희가 그 이제 이번 학술 대회 관련된 어떤 취지 설명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진행상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성환 교수님하고 헌남진 교수님으로부터
이 학술대의 전체적인 취지 설명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구인문학의 탄생과 전개입니다. 예, 박성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긴장되는데 사회 보시느라고 완전 긴장이 돼. 예, 죄송합니다. 그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기조 강연 40분 잡았는데 1시간을 쓰셨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예, 한지영 선생님 갑자기 기조 강연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좋은 페이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보충 소개라고 할까요? 선생님 활동이 워낙 많으셔서 급하게 PPT 한 컷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지구를 구하는 10가지 생각이라는 책은 그 지도 교수님이라고 할까요? 그 클레어몬트 대학에 이제 가셔서 또 유학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그 화이트헤드의 과정 신학으로 생태 신학까지 발전시킨 종캅 교수님 밑에서 배우셨는데 그분의 이제 글들을 이렇게 묶어서 번역해 주신 책입니다. 이제 이 주제가 지구니까 이제 저희 이 관점에서 이게 지구 인문학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지구 신학이나 생태 신학 쪽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생태 문명 선언이라고 해서 잘 안 보입니다만 어쨌든 세계적인 석학분들의 이 생태 문제와 관련된 그런 글들을 또 모아서 번역을 해주셨고요. 아주 최근에 활동이 이제 바람과 물이라고 이게 국내 최초의 기후 잡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창간을 하셨습니다. 여기 멤버 중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님, 그 지구와 사람이라는 그 단체 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12호까지만 이제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편집 맡으셔가지고 지금 최신호가 막 나와서 이번 기조 강연 준비하시느라고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을 텐데 감사드리고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한지영 선생님 간단한 소개 드렸고요. 마침 기조 강연이 인류세의 철학이라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주목한 이거는 일본과 중국입니다. 왼쪽에 인신세의 철학은 일본에서는 앤스로포세네 인류세를 인신세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기조 강연 겸 콜로키엄 형식으로 모신 시노하라 마사타케라는 분이고요. 젊습니다. 40대 중반 정도 되시고요. 이건 이제 2018년에 나왔는데 오른쪽은 이제 중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류세적 철학. 이거는 2020년에 나온 책이고요. 이분 한 50대 중반 정도,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데요. 어쨌든 서양은 2010년대 이후로 인류세가 인문학 담론에 들어왔다면은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제 철학 쪽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예술이나 과학은 카이스트 이런 데서 이제 하시지만 이 철학 쪽은 오늘 한윤정 선생님 소개해 주신 게 가장 포괄적인 것 같고요. 또 원광대에서는 처음 인류세 철학이나 인문학이 소개된 것 같아서 대단히 뜻깊은 기조 강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이제 화이트헤드에 빠져서 좀 공부도 해보려고 돌아다니고 배우고 했는데 어려웠죠. 근데 지금 인류세라는 틀로 보니까 그분이 말한 이제 자연관, 시간관, 공간관 등등이 대단히 새롭게 들어왔고요. 이미 이제 100년 전 분이죠. 인류세를 예견을 하시고 그런 철학을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예, 오늘 그 취지 설명 이제 들어가면요. 허남진 선생님하고 같이 한 20분 정도 어떻게 이 학술대회를 꾸리게 됐고 지금까지 그 여정, 지구인문학이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게 됐고 그 과정을 그 학술대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잠깐 소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지구인문학 뭐 이거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까도 고민 많이 했죠. 글로벌이라고 해야 될지 얼스라고 해야 될지 또 최근엔 플래니터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지구를 지칭하는 용어들만 글로브, 얼스, 플래닛, 가이아 저희가 한 4개까지 이렇게 봤어요.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그 차이나 뭐 전개는 오후에 제 발표에서 이제 소개해 드릴 거고 그렇지만 이 서양에서 이런 지구 담론은
엄청 많지만 저희처럼 이걸 지구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명하는 건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부분적인 언급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작업을 이제 수리 창작 또는 수리 창학이라고 해본 거죠. 이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수리 부작을 조금 이렇게 패러디한 건데요. 술은 서술하다니까 이제 저희 최신 서양의 그 지구 담론, 인류세 담론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그거를 우리식대로 전용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새로운 틀을 짜볼까? 그래서 창학이라는 표현을 써봤고요. 그 계기는 이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 2018년, 7년 무렵부터 개벽 종교를 이제 그 중점 연구소 사업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국 근대 사상사가 개화파 중심 또는 개화파와 척사파의 이분 구도로 서술되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개벽파라는 틀을 제시를 하고 세 가지 구도로 이제 다시 봐야 된다는 제안을 했고요. 이 개벽파는 개벽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서세 동점의 상황에서 자생적인 운동을 한 그룹이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동학을 창시한 최재호, 최시영, 천도교로 개칭한 손병희,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박중빈, 또 증산교 등등이 전부 개벽이란 말을 공유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동학 천도교 진영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동학농민혁명과 3.1 만세운동을 기획했고, 그 당시에 그 청일전쟁까지 이렇게 발전할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켰는데, 그 진영들이 전부 개벽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근대 사상사는 개벽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된다는 그런 담론을 개벽파, 개벽학 또는 서양식으로 말하면 이제 서발턴 연구가 되겠죠. 그걸 2018년부터 20년까지, 한 19년까지 2년 정도 하다가요. 2020년 초였습니다. 한 2년 전인데,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잘 아시겠지만 항상 연구단은 아젠다가 이제 걸려 있잖아요. 그때 우연히 이렇게 연구실에 꽂혀 있는 책장을 보니까 다 지구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접두사로 글로벌 또는 지구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책들이 주로 번역서입니다만 생산된 시대가 90년대 전후였습니다. 90년 전후.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구 인문학이라고 이제 명명해 보자라는 제안이 2020년 2월쯤에 나왔고요. 그리고 2020년 4월부터 저희가 매주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정확히 2년째가 되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2021년 4월에 서울에다 지구인문학연구소라는 공간도 마련을 했죠. 그래서 올해가, 그러니까 이번 달이 정확히 이제 2주년이 되는, 스터디를 시작한 지 2주년이 되는 달이라서 대단히 뜻깊은데, 이게 제 생각에 첫 번째 스터디 교재였던 것 같아요. 많이 이제 2년 동안 헤매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제 다듬은 건데, 이분이 글로벌 담론이랄까요? 글로벌라이제이션 담론의 이제 그 중심 축이기도 한데, 우리 때는 제가 대학 다닐 때 90년대 이제 세계화 담론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많이 홍보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울리백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거에 좀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예견했듯이 지금 시대는 이제 위험이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라이즈 되고 있는, 위험이 지구화되고 있다는 그런 담론을 이분이 펼치셨는데, 이게 저희가 일종의 그 첫 번째 교재 같은 거였고요. 여기서 이제 글로브하고 글로벌이란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됐고, 그로부터 2년 뒤입니다. 1988년 우리 이제 서울 올림픽 때인데, 이때 토마스 베리를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난 건 2년 뒤가 아니라 한 달 뒤 정도 되겠죠. 올리백 읽고 2, 3주 뒤에 이걸 읽었겠죠. 여기 이분은 이제 얼스 담론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거고, 올리백이 사회학자라면은 이분은 이제 신학자, 굳이 카톨릭 신부님이시니까요. 하지만 본인은 지올로지언이라고 해서 나는 시올로지언이 아니라 지올로지언이다.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나는 지구학자라 이런 말이 되겠죠. 따라서 후에도 제가 더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토마스 베리는
같은 지구라고 해도 글로브를 얼스로 담론으로 전환시킨 장본인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주목한 한윤정 선생님 많이 소개해 주셨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역사학자고요. 시카고 대학 교수고 인도 출신이죠. 차크라바르티. 이분이 2009년에 처음으로 인류세를 인문학 담론으로 끌고 옵니다. 인류세라는 말은 2000년에 과학자가 써가지고 이제 널리 알려진 개념인데,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 이제 인문학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분은 이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후 담론과 인류세 담론을 인문학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근데 이분은 이제 글로브도 아니고 얼스도 아니고 주로 플래닛이란 말을 쓰시는 거예요. 형용사는 이제 플래니터리고, 그 이유는 지금 인류세 시대는 인간이 이 지구의 지질학적 변화, 뭐 대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인간사와 자연사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합쳐져 있고 그런 지구를 플래닛이라고 부르자는 그런 이제 제안을 이제 하신 거죠. 대개 이 세 분이 저희 지난 2년 동안에 공부의 어떤 궤적이랄까요? 대표성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술대에 이제 크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지구 문명 존재로 짜봤는데요. 지구는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지구 담론, 글로브, 얼스, 가이아, 플래닛, 또 그거에 이제 원조격으로 서양에서 니체, 니체도 지구 담론, 하이데거와 마찬가지로 대지라고도 합니다만, 그거를 이제 처음 본격적으로 강조한 서양 철학자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쪽에서는 역시 조선 후기 실학, 19세기 최한기나 홍대영 같은 서양을 이제 수용하면서 이 세계 개념을 만나고 이 천지 패러다임에서 또 지구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에 그 학술대회는 이제 그렇게 꾸몄고요. 셋째 날은 아까 한정 선생님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담론이 이 지구 인문학과 인류세 담론의 핵심인데, 그걸 지칭하는 범주가 포스트 휴먼, 뭐 트랜스 휴먼, 논 휴먼, 뭐 모어된 휴먼, 뭐 등등 인간 이외 비욘드 휴먼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물도 행위자로서 인정한달지, 우리 유상근 선생님은 좀비 또 다뤄주셨는데요. 등등 또는 어떤 행위 개념, 이걸 셋째 날 주제로 잡았고요. 일본의 모노 개념도, 모노는 이제 사물이란 뜻입니다만 이 존재 영역에 들어가는데 시간 안배상 이제 첫째 날 오늘 오후로 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제 문명은 기존에는 뭐 문명 담론이 뭐 유럽 문명, 중국 문명, 인도 문명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지구 인문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플래니터리 차원에서 지구 문명을 많이 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저희가 초점으로 잡은 거는 좀 문명 담론도 탈중심화 해보자 해서 라틴에 저희가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대단히 라틴 쪽이 이 탈식민지하고 지구 인문학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저희가 공부한 바로는. 하지만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한 건 모르기 때문에 마침 이 국내에 서울대학교에 그 라틴 연구소가 있고요. 한국 외대에도 중남미 연구소가 있는 걸 알아서 중남미 연구소에 계신 분을 급하게 또 부탁을 드려서 모셔왔고요. 또 한윤정 쌤 이제 영성 얘기 하셨는데 이 지구적 위기에 대한 처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에코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기술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은 저희 원불교 사상연구원은 역시 이제 종교 베이스가 강하니까요. 영성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 서강대학교의 김용희 신부님 모시고 생태 영성에 관한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저희는 이제 그 탈식민지나 그 서발턴 연구하고 관련이 깊어서 지역의 문제라고 할까요? 어떤 서울 중심, 어떤 유럽 중심, 어떤 그런 중심주의의 그 반대편에서 지역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로 이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한국 외대 박치환 교수님께 이 철학의 지역성 문제, 우리 한국에서 또는 뭐 익산에서 철학을 한다면, 인문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탁을 드린 게 그 셋째 날, 둘째 날이죠. 문명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동아시아 틀로 보면 뭐 천지 만물,
그렇죠? 또는 인간과 미래 이런 틀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미 이건 설명을 제가 다 드린 것 같아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2년 동안의 활동에 대한 좀 슬라이드 같은 형식의 소개를 우리 허남진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공유는 여기까지 중지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허남진이고요. 앞부분에서 이렇게 조성환 교수님께서 이제 다양하게 다 말씀을 해주셔갖고 제 부분은 좀 단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차크라 바르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차크라 바르티를 만난 것이 이제 조지영 교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화여대 지구사 연구소를 이제 만드시고 지구사와 관련된 작업을 하셨는데, 첫 번째 책이 이제 지구사의 도전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이제 차크라바르티의 이제 역사의 기후 4가지 태제라고 하는 책을 만났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차크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또 하나의 그 논문을 이제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한은정 선생님도 이제 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인류세 시대의 인간의 조건을 탐색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그 이전에 저희가 읽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인간의 조건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하나 아렌트가 또 주목했던 것이 이제 지구 소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이제 인간의 조건이었던 지구를 버리는 그 순간에 이제 그 탐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간 조건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의식에서 오늘의 학술 대회를 그러니까 인간 조건에 대한 이제 성찰로 잡은 거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희들이 활동했었던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구 인문학 연구회를 저희가 지금 발족을 해서 매주 공부를 했고요.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지구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다양한 학문 영역을 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베리는 지구 신화, 혹은 지구화, 혹은 뭐 지구 문화, 그다음에 지구사, 지구학 등등 다양한 맥락으로 저희가 이제 개념을 해서 다양한 이제 연구 영역의 책들을 저희가 읽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 총장님께서 교책연구소, 원광대에 있는 교책연구소가 집단적으로 어떤 학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연합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 연구원과 다양한 이제 연구원들이 합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뭘 발표를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조성환 교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발표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의 지구 인문학이라고 하는 발표로 발표를 했고요. 그거를 좀 더 보완을 해서 그 당시는 이제 그 지구 인문학을 좀 서양의 이야기 중심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한국 사람과 한번 이제 접목을 시키자라고 해서 이제 홍대영과 개벽종교의 사상을 저희가 좀 만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여러 학술 대회에 참석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뭐 2020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서는 지구화 시대의 민주공화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지구 정치학, 지구 시민교육, 지구 여성주의, 지구공화, 자치공화 등 다양한 맥락으로 저희가 발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연구재단에 지원을 했는데, 학술대 지원을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선정이 돼서요. 작년에 처음으로 지구인문학 학술대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그때도 이제 국제 대회인데, 그러니까 일본의 학자, 미국의 학자를 좀 초청을 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지구 종교학, 지구 형이사학, 지구 인류학, 지구 정치학, 지구 윤리학, 지구 평화, 지구 산림학, 지구 교육학 등 다양한 주제로 저희가 이제 토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지구 인문학 연구소를 저희가 이제 서울 수은회관 13층에 저희가 이제 개설을 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1주년이었는데 특별한 행사를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창립 멤버는 저를 포함해서 이원재 선생님, 그리고 이우진 선생님, 그리고 이주연 선생님, 뭐 조성환 선생님, 그리고 박희수 대표님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지구적 전환이라는 책도 저희의 연구소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뉴스레터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책들을 발간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시노하라 마사타케 선생님을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인신세의 철학을 한번 저희들이 번역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책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인신세, 저는 인신세라고 하는 단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이 새롭게 만들어낸 시대라고 하는 맥락이 인신세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 용어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분을 만나서 직접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공주교대 글로컬 인문학 연구소와 함께 저희가 그 저자와의 대화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했었던 이제 지구 인문학 학술대회의 이제 연구소 성과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단행본으로 제작을 하자라고 해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지구 인문학의 시선이고요. 그리고 원래 또 한 권이 또 곧장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완성이 안 돼서 지금 이제 작업 중에 있는데 곧 저희가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간 공공정책 그리고 문사철에 저희가 지구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제 테마로 연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 저희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고 저희가 창안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뉴욕에 이제 어스 휴머니티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제 지구 인문학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사실 인류세 시작점에서 이제 형성된 두 가지의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윤정 선생님의 이제 그 인류세 시대 인문학이라는 칼럼을 재밌게 읽었는데 바로 미국 안에서 있었던 이제 환경 인문학 그리고 호주 중심으로 생태 인문학인데 지금은 이제 그 두 개가 결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된 것이 이제 행성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차크라 바르티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견한 건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박성호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제 책인데요. 2013년에 이제 그 서모창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지구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고요. 독특한 이름을 썼습니다. 지구 인문 사회 과학 연구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 이 양반의 서문을 잠깐 읽어보니까 인류세 시대의 지구는 바로 인간학적 지구고 또한 사회학적 지구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부터는 지구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인문학 역시 함께 연구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통합적인 연구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원광대학교 허남진 교수님과 조성환 교수님으로부터 학술대의 어떤 취지 설명, 지금까지 지구 인문학의 어떤 탄생과 전개 과정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장시간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개회의 기조 강연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1시까지 이제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시 1시부터 제1부 지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해서 개회 및 기조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